2000년 가을, 달라스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 두 명의 젊은 창업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들이었죠. 그들 앞에는 블록버스터의 CEO 존 안티오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5천만 달러에 사주세요. 블록버스터의 온라인 부문을 맡겠습니다. 안티오코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죠. 10년 후 블록버스터는 파산했고 넷플릭스는 2천억 달러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복수극, 그리고 한 번의 연체료가 어떻게 할리우드 전체를 뒤바꿨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연입니다. 이야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성공한 소프트웨어 기업가였습니다.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7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한 경험이 있었죠.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블록버스터에서 빌린 아폴로 13 비디오 테이프를 6주나 연체한 거예요. 연체료가 40달러나 나왔습니다. 비디오 하나 때문에 40달러라니 그는 분노했죠. 헤이스팅스는 헬스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운동하며 생각을 정리하려던 거죠. 그런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헬스클럽은 한 달에 30달러만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비디오 대여는 연체료를 물어야 하지? 이 단순한 의문이 넷플릭스의 시작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마크 랜돌프를 찾아갔습니다. 랜돌프는 퓨어 소프트웨어의 마케팅 부사장이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맨이었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센타크루즈로 가는 길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DVD를 우편으로 배송하고 월정액으로 무제한 대여, 연체료 없음.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왜 DVD였을까요? 1997년은 DVD가 막 출시된 시기였습니다. VHS 테이프는 무겁고 배송비가 비쌌지만 DVD는 가볍고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었죠. 헤이스팅스는 실험을 했습니다. CD를 봉투에 넣어 자기 집 주소로 보낸 거예요. 다음 날 멀쩡하게 도착했습니다. 이거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1998년 4월 14일 넷플릭스 웹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초기 자본금 250만 달러는 헤이스팅스가 직접 투자했습니다. 창업 멤버는 단 30명이었고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스코츠밸리의 작은 건물이었죠. DVD 인벤토리는 900개 타이틀 전부 합쳐도 방 하나를 겨우 채울 정도였습니다. 첫날 주문은 137개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죠. 더 큰 문제는 DVD 플레이어 보급률이었습니다. 1998년 미국에서 DVD 플레이어를 가진 가구는 2%도 안 됐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VHS를 사용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너무 일찍 시작한 걸까요?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미래를 봤습니다. DVD 플레이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고 화질은 VHS보다 훨씬 좋았죠. 그는 DVD 플레이어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DVD 플레이어를 사면 넷플릭스 무료 쿠폰을 주는 프로모션을 한 거예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1999년 넷플릭스는 혁명적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마키 프로그램, 월 15.95달러에 DVD 4개를 동시에 대여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였죠. 연체료는 없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고 다음 DVD를 받으면 됐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2000년 넷플릭스는 벤처 투자를 받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거예요.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헤이스팅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블록버스터에 회사를 팔기로 한 거죠. 당시 블록버스터는 비디오 대여 업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전 세계 9,000개 매장, 연매출 60억 달러. 넷플릭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 기업이었죠. 헤이스팅스와 랜돌프는 떨리는 마음으로 달라스로 날아갔습니다. 5천만 달러,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안티오코 CEO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닷컴 회사들은 다 거품이야.
우리는 실제 매장이 있고 고객들은 금요일 밤 팝콘과 함께 비디오 고르는 걸 즐긴다네. 그는 넷플릭스를 인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비즈니스 결정 중 하나였죠. 거절당한 헤이스팅스는 오히려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2001년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직원의 40%를 해고했지만 핵심 인재는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6월 19.95달러에 무제한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연체료 없음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2002년 넷플릭스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상장가 15달러, 시가총액 3억 달러였습니다. 여전히 작은 회사였지만 성장은 가파랐습니다. 2003년 100만 가입자, 2005년 400만 가입자를 돌파했죠. 매분기 20%씩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 넷플릭스의 비밀 병기는 추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시네매치라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해서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했죠.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 100만 달러 상금을 건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과학자들이 참여했죠. 2007년 넷플릭스는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당시엔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화질이 형편없었지만 헤이스팅스는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스트리밍이다. 초기 콘텐츠는 1000개 타이틀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스트리밍 서비스가 무료였다는 겁니다. DVD 구독자에게 보너스로 제공한 거죠. 사람들은 처음엔 무관심했습니다. 버퍼링은 짜증났고 콘텐츠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10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2008년 넷플릭스는 로쿠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로쿠는 원래 넷플릭스 내부 프로젝트였죠. TV에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스트리밍 사용자가 급증했습니다. 같은 해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게임 콘솔이 넷플릭스 머신이 된 거죠. 그리고 2010년엔 운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0년 전 넷플릭스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던 블록버스터가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때 90억 달러 가치였던 기업이 무너진 거예요. 넷플릭스는 이미 시가총액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 5천만 달러 인수를 거절했던 블록버스터보다 200배 큰 기업이 된 거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결정한 거예요. 첫 작품은 릴리해머라는 노르웨이 합작 드라마였습니다. 큰 주목은 못 받았지만 시작이었죠. 그리고 2013년 모든 것을 바꿀 작품이 등장합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였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여러 면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1억 달러를 투자한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였습니다. 둘째, 케빈 스페이시 같은 A급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에피소드를 한 번에 공개했다는 거예요. 빈지워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 넷플릭스는 1억 달러라는 거금을 걸었을까요?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BBC 원작 하우스 오브 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케빈 스페이시 영화도 좋아하고 데이비드 핀처 감독 작품도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데이터가 성공을 보장한다고 확신한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넷플릭스를 단순한 유통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자로 변모시켰습니다. 에미상 9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최초로 감독상을 받았죠. 할리우드가 충격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말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이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는 비평과 흥행 모두 성공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2014년에는 마르코 폴로에 9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넷플릭스의 야심을 보여줬죠. 국제 진출도 본격화됐습니다. 2010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11년 중남미, 2012년 유럽, 2016년 전 세계 130개국 동시 진출. 전 세계 동시 공개라는 넷플릭스만의 전략이었죠. 한국도 2016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은 넷플릭스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기묘한 이야기가 글로벌 현상이 된 거예요.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SF 호러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넷플릭스가 단순한 미국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된 순간이었죠. 2017년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에 6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와 맞먹는 규모였죠. 2018년 80억 달러, 2019년 15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를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넷플릭스에게 로켓 연료였습니다. 전 세계가 록다운되면서 사람들은 집에서 넷플릭스를 봤죠. 2020년 한 해에만 3,70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주가는 593달러까지 치솟았고 시가총액은 2,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도 놀라웠습니다. 2020년 킹덤, 2021년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죠. 특히 오징어 게임은 111개국 1위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이 됐습니다. 제작비 200억 원으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하지만 2022년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분기에 20만 명, 2분기에 100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한 거예요. 창사 이래 첫 역성장이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35% 폭락했고 시가총액 5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넷플릭스 시대의 끝을 말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경쟁 심화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애플 TV 플러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 모든 미디어 기업이 스트리밍에 뛰어들었죠. 둘째,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월 19.99달러까지 오른 구독료에 소비자들이 반발한 거예요. 셋째, 패스워드 공유였습니다. 1억 명 이상이 공짜로 보고 있었죠. 넷플릭스의 대응은 과감했습니다. 2022년 11월 광고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월 6.99달러의 광고를 보면서 시청하는 플랜이었죠. 헤이스팅스는 늘 넷플릭스는 절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500만 가입자를 확보했죠. 2023년 5월 패스워드 공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했죠. 반발이 거셌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3년 2분기에 59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거예요. 공짜 사용자들이 유료 전환한 겁니다. 2024년 현재 넷플릭스는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가입자 2억 6천만 명, 연매출 350억 달러, 시가총액 2천억 달러. 여전히 스트리밍 업계 1위입니다. 2023년 순이익은 5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영업이익률은 20%에 달합니다. 콘텐츠 전략도 진화했습니다. 2024년 WWE 라이브 중계권을 50억 달러에 인수했고 NFL 크리스마스 게임도 중계합니다. 스포츠 중계에 본격 진출한 거죠. 게임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인저 싱스 같은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죠. AI 활용도 주목됩니다. 넷플릭스는 AI로 더빙과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편집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제작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품질은 유지하는 거죠. 또한 AI로 시청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히트작을 예측합니다. 수요일의 성공도 AI 분석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과 스타워즈라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은 무료 배송과 번들로 공략합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작품 수는 적지만 퀄리티로 승부하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여전히 콘텐츠 양과 다양성에서 압도적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넷플릭스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글로벌 1위의 지위입니다. 2억 6천만 가입자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규모죠. 둘째, 수익성 개선입니다. 광고 모델과 패스워드 단속으로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셋째, 콘텐츠 파워입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첫째, 높은 콘텐츠 비용입니다. 연간 170억 달러를 콘텐츠에 쓰는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 심화입니다. 모든 미디어 기업이 스트리밍을 하는 시대가 됐죠. 셋째, 시장 포화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제 단순한 스트리밍 회사가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스포츠, 게임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플랫폼이죠.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 성장 여력이 큽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2023년 CEO에서 물러나 회장이 됐습니다. 새 CEO는 테드 사란도스와 그렉 피터스의 공동 체제입니다.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HBO나 디즈니가 아니다. 수면이다. 사람들이 자는 시간을 줄이고 넷플릭스를 보게 하는 것이 목표다.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유통에서 제작으로 항상 10년 앞을 봤죠. 둘째,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입니다. 직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과감한 투자입니다. 수익을 모두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빠르면 실패하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넷플릭스는 DVD, 스트리밍, 오리지널 콘텐츠, 모든 전환점에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블록버스터를 무너뜨리고 할리우드를 정복했죠. 그럼 블록버스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전 세계에 단 한 곳, 오리건주 밴드에 있는 매장만 남아 있습니다. 관광 명소가 됐죠. 사람들은 추억을 찾아 그곳을 방문합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서비스됩니다. $40 연체료에서 시작한 복수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문화이고 라이프 스타일이며 21세기의 새로운 TV입니다. 넷플릭스 앤 7이라는 말이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일상이 됐죠. 앞으로도 넷플릭스가 계속 1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파괴자가 나타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넷플릭스가 만든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TV를 보던 시대는 끝났고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